안녕하세요. 저는 구로구에 사는 신동준입니다. 올해로 55이 되었고 이 동네에서 문방구를 운영한 지도 어느덧 30년이 되어갑니다. 사람들은 요즘 문방구가 어떻게 살아남느냐고 묻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이곳이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인생 그 자체입니다. 구로동 3번가 골목 어귀에 자리한 우리 가게는 2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지만 이 동네 아이들의 추억이 가득 담긴 곳입니다. 제가 25살 때 처음 이 자리에서 문방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 골목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학교 끝나면 뛰어오는 초등학생들, 시험 기간이면 야자용 볼펜을 사러 오는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가끔씩 추억을 되살리며 들르는 대학생들까지. 아내 경순이와 함께 이 가게 위 2층에서 전세로 살기 시작한 것도 벌써 30년 전 일입니다. 그때 전세금이 3천만 원이었는데 신혼부부였던 저희에게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도움을 받고 은행에서 대출도 받아서 겨우 마련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30년 동안 이 동네에서 살면서 저는 정말 많은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골목길이 아스팔트로 포장되고 가로등이 하나둘 늘어나고 버스 노선도 생기고 아이들도 자랐습니다. 제가 처음 문방구를 열 때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30, 40이 되어서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럴 때면 정말 뿌듯하죠. 아, 내가 이 동네의 역사와 함께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게는 늘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왔습니다. 아이들이 용돈을 들고 와서 무엇을 살지 고민할 때 저는 항상 친절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새학기가 되면 필요한 학용품을 미리 준비해두고 시험 기간이면 야광펜이나 수정 테이프를 넉넉히 비치해두었죠. 가끔은 돈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외상도 해주고 집에 가는 길에 넘어져서 다친 아이들에게는 반창고도 붙여주곤 했습니다. 경순이는 늘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파는 건 문방구가 아니라 정이라고.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마음을 파는 거라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물건을 팔면서도 늘 이 동네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가 처음 감지된 건 작년 여름쯤이었습니다. 골목 안쪽에 있던 낡은 다가구 주택 몇 채가 갑자기 매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를 왔는데 이상하게도 한국어가 서툰 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사는 게 뭐 특별한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일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한 채, 두 채, 세 채. 어느새 우리 골목의 절반 이상이 새로운 사람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임대료였습니다. 기존에 살던 한국 가족들이 하나둘 이사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 전세금이 갑자기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예요. 20년 넘게 살던 김씨 할머니는 전세금이 2배로 올라서 어쩔 수 없이 더 외곽으로 이사를 가셨고 맞은편에 살던 박씨 가족도 비슷한 이유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문방구 단골들도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저희 가게를 이용하던 가족들이 이사를 가면서 매출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로 이사 온 분들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시는 것 같았고 우리 가게에는 거의 오지 않으셨거든요. 봄이 되면서 변화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 골목을 둘러보는 게 요즘 제 일과가 되었는데 하루가 다르게 뭔가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어제까지 있던 현수막이 사라지고 새로운 간판이 걸리고 낯선 얼굴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우리 건물 주인 박 사장님이 찾아오신 날이었습니다. 3월 중순쯤이었는데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하셨어요. 박 사장님은 저희가 이 건물에서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알고 지낸 분이라 거의 가족 같은 사이였거든요. 그분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한참을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동준 씨, 미안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박 사장님의 첫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30년 동안 함께 해오면서 박 사장님이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지으신 걸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사실은 말이에요. 이 건물을 팔기로 했습니다. 박 사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요즘 부동산 시세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제가 받은 제안을 거절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건물주가 전세 조건을 바꾸고 싶어 한다고 하네요. 그때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전세 조건을 바꾼다는 게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이 갔거든요. 최근 몇 달 동안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분명히 전세금을 올리거나 월세로 바꾸자는 얘기일 게 뻔했습니다. 얼마나 올리려고 하시는 건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박 사장님은 한동안 말씀을 못 하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현재 2억에서 3억으로 올리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월세 250만 원으로 전환하는 조건이라고 하네요. 그 순간 제가 서 있던 바닥이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3억이라고요? 현재 전세금 2억에서 1억을 더 올린다는 얘기였습니다. 월세 250만 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문방구 한 달 수입이 평균 300만 원 정도인데 거기서 월세로 250만 원을 내면 생활이 불가능했거든요. 박 사장님도 참 죄송해 하셨어요. 동준 씨 가족과는 정말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해서 마음이 무겁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새로운 매수자가 제시한 조건이 너무 좋아서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집에 올라가서 경순이에게 이 얘기를 했을 때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모은 돈을 다 합쳐도 3억을 만들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동안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쓰다 보니 통장에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경순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답을 몰랐어요. 30년 동안 살던 곳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곳이 우리 집이고 우리 터전이고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어디서 1억을 더 구할 수 있을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로 이곳을 떠나야 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 골목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이 골목길, 수없이 걸어다녔던 이 길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던 이 공간들. 모든 게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때 골목 어귀에서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는 걸 봤습니다. 번호판을 보니 렌터카였고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중국어 같은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우리 골목 이곳저곳을 가리키며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 무언가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가게를 잠시 비우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30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동네를 둘러본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항상 바쁘게 가게만 지키고 살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동네가 정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 들른 곳은 골목 안쪽에 있는 이발소였습니다. 최 사장님이 운영하는 곳인데 저보다 한 살 위인 분이라 평소에도 자주 얘기를 나누곤 했어요. 이발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최 사장님이 혼자 앉아서 한숨을 쉬고 계시더라고요. 동준이 잘 왔네. 최 사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자네도 들었지? 우리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최 사장님의 표정을 보니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내 단골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어. 최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김할아버지도 이사 가셨고 박 씨네 가족도 떠났고 20년 넘게 와주던 분들이 말이야. 그분들 대신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 대부분 미용실이나 다른 곳을 이용하시는 것 같아. 나 같은 동네 이발소는 찾지 않으시더라고. 저도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문방구도 마찬가지로 단골들이 줄어들고 있고 새로 이사 온 분들은 인터넷 쇼핑을 주로 이용하신다고요. 최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또 다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어. 며칠 전에 내 건물주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건물을 팔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고. 새로운 주인이 들어오면 임대료를 올릴 거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야. 지금 월세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최 사장님의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집 상황과 거의 똑같았거든요. 결국 이 동네 전체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뜻이었어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네 전체의 문제였던 거죠. 이발소를 나와서 길 건너편 구멍가게로 갔습니다. 할머니 혼자 운영하시는 작은 가게인데 우리 문방구와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우며 지내던 사이였어요. 가끔 제가 없는 물건이 있으면 서로 빌려주기도 하고 명절 때는 안부도 챙기곤 했거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드리니까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우셨어요. 아이고, 동준아, 너도 힘들겠구나. 할머니 말씀에 저는 할머니도 비슷한 상황이구나 싶었어요. 나도 이제 나가야 할 것 같아. 할머니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집주인이 전세를 2배로 올린다고 하더라. 내가 어디서 그 돈을 구하겠니? 평생 모은 돈으로도 부족해. 그래서 시골에 있는 큰아들한테 가서 살까 생각 중이야. 할머니 말씀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이 동네에서 40년 넘게 사셨던 분이에요. 저보다도 더 오래 이곳에 계셨던 토박이셨거든요.
그런 분까지 떠나야 한다니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만난 사람들의 얘기는 모두 비슷했습니다. 세탁소 사장님도 임대료가 올라서 고민이라고 하셨고, 분식집 사모님도 가게를 정리할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모두들 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경순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 들은 얘기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조금은 위안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 절망적이기도 했어요. 동네 전체가 이런 상황이라면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당신, 우리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순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확실한 답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이곳에서만 살아온 저희에게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었어요. 뭔가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계속 살 수 있는 방법을, 아니면 최소한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이사갈 수 있는 방법을 말이에요. 밤늦게까지 경순이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동네에서 적당한 가게 자리를 찾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해봤어요. 하지만 어떤 방법도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근처 은행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전세금 차익 1억 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말이에요. 3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신용으로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은행 창구에 앉아서 대출 상담을 받는 동안 직원분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담보로 잡을 재산이 있는지, 보증인이 있는지 등등. 하나하나 답변을 하다 보니 제 현실이 얼마나 초라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현재 조건으로는 1억 원 대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원분의 말씀이었어요. 문방구 수입으로는 대출 한도가 제한적이고 담보로 잡을 부동산도 없으시니까요. 혹시 자녀분들이 보증을 서주실 수 있다면 조금 더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요. 자녀들 얘기가 나오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큰아들은 결혼해서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있고 작은 딸은 아직 대학생이었거든요. 아이들한테 이런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도 자기 앞길을 개척해 나가야 할 나이인데 말이에요. 은행에서 나오는 길에 부동산 중개소 몇 곳을 들러봤습니다. 혹시 다른 지역에서 적당한 조건의 가게 자리가 있는지 알아보려고요.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우리 동네에서 10년 넘게 장사하신 공인중개사 사무소였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다른 지역에 문방구하기 좋은 자리 있으면 좀 알아봐 주세요. 제가 부탁을 드리니까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컴퓨터를 켜셨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동준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장사하기 좋은 자리 찾기가 쉽지 않아요.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임대료는 전체적으로 다 올랐고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웬만한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아니면 버티기 어려워요. 문방구 같은 업종은 더더욱 힘들죠. 그러면서 사장님이 보여주신 매물들을 보니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우리 동네보다 훨씬 외곽 지역인데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만만치 않았어요. 게다가 대부분 상가 건물 지하나 2층 같은 조건 좋지 않은 자리들이었거든요. 사장님, 그럼 우리 동네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집값이 오른 건가요? 사장님은 잠시 망설이시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어요. 글쎄요, 정확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지역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특히 중국 쪽에서 오는 분들이 현금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기존 집주인들도 매매 가격이 오르니까 팔고 싶어 하고 새로운 주인들은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임대료를 올리는 거죠. 사장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 상황이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결국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근본 원인이 바로 그것이었던 거예요. 외부 자본이 들어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그 여파로 기존 주민들이 내몰리는 상황이었던 거죠. 점심때쯤 집으로 돌아와서 경순이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줬습니다. 은행 대출도 어렵고 다른 지역 매물도 만족스럽지 않다는 소식을 들은 경순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럼 우리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경순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0년 동안 정들었던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저도 마음이 똑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오후에는 가게에서 평소보다 한산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줄어들면서 하루 매출도 예전만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녁 무렵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골목 안쪽에 새로 이사온 중국인 가족의 아이였어요. 아이가 서툰 한국말로 연필과 공책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평소처럼 친절하게 물건을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돈을 내면서 한국말로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 아이들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걸까요? 아이들은 그냥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는 선량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 동네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경순이와 함께 정말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정을 해야 할 시점이 왔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계속 여기서 버틸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것인지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급박해졌습니다. 새로운 건물주 측에서 정식으로 계약서를 가지고 왔거든요. 전세금 3억으로 계약갱신하거나 월세 250만 원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2달 안에 이사를 나가거나 세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정해야 했습니다. 계약서를 받아든 순간 손이 떨렸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말로만 듣던 얘기였는데 이렇게 공식 문서로 받아보니 현실감이 확 다가왔거든요. 경순이도 제 옆에서 계약서를 들여다보며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 부부는 심각한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큰아들 진호와 작은딸 민지를 불러서 상황을 설명해주고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어요. 아이들도 이제 다 성인이니까 가족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빠, 정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진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진호는 자기도 신혼집 마련하느라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부모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보였지만 현실적으로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도와줄 여력은 없었습니다. 민지는 대학생이라 아직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고요. 오히려 저희가 민지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주고 있는 상황이었죠. 아이가 자꾸 미안해하면서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더해서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데 듣고 있으니 마음이 더 아팠어요. 그날 밤늦게까지 가족끼리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봤습니다. 진호가 보증을 서서 대출을 받는 방법, 민지가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일을 하는 방법, 아니면 과감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방법까지. 하지만 어떤 방법도 완벽한 해답은 아니었어요. 다음 날 저는 동네 몇몇 분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상인들끼리 모여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보자는 취지였어요. 이발소 최 사장님, 구멍가게 할머니, 세탁소 사장님 등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건의를 해볼까요? 세탁소 사장님이 제안하셨어요. 이런 급격한 임대료 인상이 정당한지 문의해보자는 거였죠. 하지만 최 사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민간계약 문제에 행정기관이 개입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하시면서요. 그럼 우리끼리라도 뭉쳐서 새로운 건물주들과 협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해봤습니다. 한 명씩 개별적으로 협상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함께 움직이면 더 나은 조건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이 조금씩 달랐고 건물주들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거든요. 게다가 상대방은 현금을 가진 투자자들이고 저희는 그저 세입자일 뿐이었어요. 협상력에서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었죠. 모임이 끝날 무렵 구멍가게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포기할 생각이야. 시골 큰아들한테 가서 살기로 했어. 여기서 더 버티는 것보다는 그게 낫겠어.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모든 분들이 숙연해졌어요. 40년 넘게 이 동네를 지켜온 분이 떠나신다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골목을 천천히 걸으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모퉁이에서 넘어져 울던 아이에게 반창고를 붙여줬던 일, 태풍이 왔을 때 이웃들과 함께 피해를 복구했던 일, 명절마다 서로 음식을 나눠 먹던 일들. 이 모든 추억들이 이제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날 저녁 경순이와 함께 앉아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아이들에게 부담을 지울 수도 없었거든요.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았어요. 당신 정말 이사를 가는 거예요? 경순이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쉽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경순이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구로동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30년간 살아온 터전을 등지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말이에요. 마음은 아팠지만 더 이상 여기서 버틸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를 결정한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산은 현재 전세금 2억 원과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 3천만 원을 합친 2억 3천만 원이 전부였어요. 이 돈으로 집도 구하고 가게도 다시 차려야 하니까 정말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경기도 외곽 지역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구로구에서 전철로 1시간 정도 나가면 임대료가 좀 더 저렴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발품을 팔아보니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동네나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첫 번째로 간 곳은 김포시 근처였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서 장사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상가 임대료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괜찮다 싶은 자리는 보증금만 2억 원이 넘었고 월세도 150만 원 이상이었어요. 부동산에서 만난 중개사분이 말씀하시길 요즘은 김포도 서울 근교라서 임대료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신도시 쪽은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오면서 개인 상인들이 경쟁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인천 계양구였습니다. 구로구보다는 조금 멀지만 그래도 서울 접근성이 나쁘지 않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여기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괜찮은 상가는 이미 다 임대가 나갔고 남은 자리들은 조건이 좋지 않았어요. 지하 상가나 반지하 또는 2층 상가 같은 곳들만 남아 있었는데 문방구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곳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 어디를 가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올라서 임대료도 덩달아 오른 상황이었어요. 특히 상가 임대료는 주거용보다 더 가파르게 오른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경순이가 좋은 정보를 하나 가져왔어요. 경순이 친언니가 살고 있는 파주시에 괜찮은 자리가 하나 있다는 거였습니다. 호시가지라서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근처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서 문방구 하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바로 파주로 가봤습니다. 경순이 언니 덕분에 동네 사정을 미리 알 수 있었고 괜찮은 부동산 중개사도 소개받을 수 있었어요. 처음 가본 파주는 구로구와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 같은 느낌이었어요. 중개사분이 안내해준 상가를 보니 마음에 들었습니다. 1층에 작은 상가가 있고 2층에 투룸주택이 있는 구조였어요.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구로구에 비하면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죠. 위치도 나쁘지 않았어요. 초등학교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곳이고 버스 정류장도 가까웠습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지나다니기에도 좋은 자리였어요. 무엇보다 문방구 경쟁업체가 근처에 없다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있었어요. 구로구에 비해서는 유동인구가 적을 것 같았고 과연 여기서 장사가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30년 동안 도시에서만 살던 저희에게는 이런 조용한 동네가 낯설기도 했고요. 경순이와 함께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생활 환경은 구로구보다 쾌적할 것 같았어요.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주차 공간도 넉넉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시설이나 편의시설은 부족했어요. 큰 마트나 병원 같은 곳을 가려면 차를 타고 나가야 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매출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들은 얘기로는 이 동네 아이들이 많지 않다고 했어요.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소도시는 더욱 심하다는 거였죠. 문방구 장사를 하기에는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파주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경순이와 진지하게 상의했습니다. 조건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 정도가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았어요. 더 좋은 조건을 찾으려고 하다가는 시간만 더 흘러갈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희는 파주의 그 상가를 계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로구의 30년 추억을 뒤로하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였죠.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웠지만 이제는 앞만 보고 가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파주 계약을 마치고 구로동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인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물건들을 정리하고 단골 손님들에게 폐업 소식을 알려야 했어요. 무엇보다 가장 어려웠던 건 아이들에게 문방구 아저씨가 이사를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방구 앞에 폐업 안내문을 붙이는 날 마음이 정말 무거웠어요. 30년 동안 정성껏 운영해온 가게를 접는다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거든요. 모든 게 중국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이들이 돈을 앞세워서 우리 동네를 무자비하게 차지해버린 거였어요. 그날 오후 단골이었던 김할머니가 가게로 찾아오셨어요. 할머니는 이미 한 달 전에 전세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해서 시골로 이사를 가신 분이었는데 오늘 잠깐 동네에 일이 있어서 들르셨다고 하더라고요. 동준아, 너도 결국 떠나는구나. 할머니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 빌어먹을 중국 놈들이 우리 동네를 완전히 망쳐놨어.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쫓겨나는 꼴이 되었잖아. 정말 뻔뻔스럽게도 우리나라 와서 우리 땅을 차지하고 있어.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중국인들은 정말 뻔뻔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돈을 밑바탕으로 집들을 마구 사들이더니 기존에 살던 한국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렸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곳에서 살았는지, 이 동네에 얼마나 정이 들었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에는 이발소 최 사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최 사장님도 결국 가게를 정리하기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중국인 건물주가 월세를 2배로 올린다고 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동준이, 정말 이놈들이 너무 심하지 않나? 최 사장님이 욕설을 섞어가며 말씀하셨어요. 저놈들은 우리나라를 뭘로 보는 거야? 자기네 마음대로 와서 돈질하면서 우리를 쫓아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정말 뻔뻔한 족속들이야. 우리가 평생 일군 터전을 하루아침에 빼앗아가다니. 저도 최 사장님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중국인들의 행태를 보면 정말 화가 났거든요. 이들은 한국 문화나 기존 주민들에 대한 배려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오직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었고 한국인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가관인 일이 있었어요. 골목 안쪽에 새로 이사온 중국인 가족이 소음 문제로 이웃들과 다투는 걸 봤거든요. 밤늦게까지 시끄럽게 떠들고 쓰레기도 아무렇게나 버리고 주차도 제멋대로 하더라고요. 기존 주민들이 조용히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무시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속이 끓었습니다. 남의 나라에 와서 살면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는 거였어요. 자기들이 돈이 있다고 해서 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기적이고 오만한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화가 났던 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동네 상인들이나 기존 주민들을 마치 하등한 사람들처럼 대하는 거였어요. 가게에 와서 물건을 살 때도 반말을 하거나 무례하게 굴었고 가격을 깎으려고 하거나 불만을 표시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사를 며칠 앞두고 동네를 마지막으로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골목 곳곳에 중국어 간판이 늘어나 있고 중국인들이 큰 소리로 떠들며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곳이 한국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 동네가 완전히 점령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화가 났던 건 중국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이었어요. 겉으로는 한국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한국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문화를 존중한다고 말하면서도 기존 주민들은 전혀 배려하지 않았어요. 동네 아이들도 이제는 중국어를 자주 듣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놀이터에서도 중국 아이들이 중국어로 시끄럽게 떠들고 한국 아이들은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거였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같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경순이와 함께 빈 가게에 앉아서 30년의 추억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이곳에 와서 문방구를 시작했을 때의 설렘, 첫 단골 손님을 맞았을 때의 기쁨,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봤던 보람. 모든 게 소중한 기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의 무자비한 부동산 점령으로 우리 같은 서민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린 거였어요. 이들의 탐욕 때문에 30년간 쌓아온 우리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렸습니다. 정말 분하고 억울했지만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파주로 이사 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동네에서의 생활은 예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은 좋았지만 동시에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든 건 구로동에서 겪었던 일들을 잊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새로운 문방구는 구로동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단골 손님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했고 매출도 예전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처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끔 와주기는 했지만 구로동에서처럼 북적거리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경순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동네 부녀회에도 가입하고 근처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구로동 얘기가 나올 때면 여전히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인간관계와 추억들을 하루아침에 잊기는 어려웠거든요. 어느 날 저녁 구로동에서 함께 살았던 최 사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최 사장님은 인천 부평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거기서 작은 이발소를 다시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목소리에서 예전의 활기는 느낄 수 없었어요. 동준아, 요즘 구로동 소식 들었나? 최 사장님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우리가 떠난 자리에 중국인들이 더 많이 들어왔다더라. 이제는 골목 전체가 거의 중국인 천지가 되었다고 하네.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도 중국인들의 동네 점령은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인 가정들이 쫓겨날 것 같았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났지만 이미 떠나온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며칠 후에는 구로동에서 살던 김할머니로부터도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시골 큰아들 집에서 지내고 계셨는데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도시에서 살다가 갑자기 시골로 가시니까 적응이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동준아, 나는 정말 죽을 때까지 그 중국 놈들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할머니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했는지 모르겠어. 이 나이에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 사람들은 알기나 할까? 할머니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중국인들은 단순히 부동산 투자로만 생각했겠지만 저희에게는 인생 전체가 바뀌는 일이었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일이었죠. 평생 정들었던 동네를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적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들은 전혀 모를 거예요. 어느 날 파주시장에서 우연히 중국인 가족을 만났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장을 보는 모습이었는데 아이들이 중국어로 떠드는 소리를 듣자마자 구로동에서 겪었던 일들이 생각났어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여기서 시비를 걸 수는 없었죠. 그런데 그 가족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구로동에서 봤던 분이라면서 인사를 해왔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들과 같은 중국인들 때문에 제가 고향을 떠나야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경순이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경순이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인들을 보면 자꾸 구로동에서 겪었던 일들이 떠오른다는 거였어요. 아마 평생 이런 감정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전국적으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기존 주민들이 쫓겨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뭔가 대책을 세운다고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들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생각해봅니다. 만약 중국인들이 오지 않았다면 지금도 구로동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텐데 하고 말이에요.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골 손님들과 정겨운 대화를 나누며 살았을 텐데요.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는 파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해요. 비록 예전만큼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분노와 아쉬움이 남아있어요. 중국인들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자 때문에 우리 같은 서민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납니다. 언젠가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문방구 앞에 서서 파주의 조용한 거리를 바라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이곳에서도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문방구 아저씨가 되어야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구로동에서 겪었던 일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